소비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저조해 전체 산업 생산은 2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4종류인 청약통장이 오는 9월부터 단일화됩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가입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서울 아파트값이 전달보다 0.47% 올라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4월 한 달 동안 소비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저조해 전체 산업 생산은 2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보도에 정한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 2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지만 속속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체 산업 생산은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체감 경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1.9% 하락한 후 2월 2.2% 반등했으나 3월 0.5% 떨어진 데 이어 2달째 내림세입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기타 운송 장비와 금속 가공 부문의 하락으로 전달보다 1.2% 크게 줄며 전체 산업 생산을 끌어내렸습니다. 건설업도 2.6% 줄었고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0.8% 위축됐습니다.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산업경제 지표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의복과 음식료품 등의 판매 호조로 전달보다 1.6% 증가하며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달 기업의 체감 경기도 전달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를 보면 이번 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75로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월 전망치도 77로 조사돼 5월 전망치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이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고 100 미만일 경우엔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경기 상황에도 올 들어 기업의 체감 경기는 저유가 덕에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었지만 4개월 만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지난해 11월 75에서 12월 73으로 떨어진 이후 올 1월에는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등 개선되는 흐름이었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낸조로 인해서 우리의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외 여건이 여전히 이제 불리한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결국은 수출이 잘 돼야 내수 산업으로 파급되는 효과, 그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수출이 안 되면 사실 내수 부분도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업황 BSI가 하락한 가운데 제조업체는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 상황, 경쟁 심화 및 수출 부진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지만 올 2분기 경제 지표들의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시름이 깊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이 일원화됩니다. 기능 중복이 통합되고 복잡했던 청약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분양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네 종류의 아파트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 대상과 저축 방식 등이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아파트 청약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의 일정액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 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제도가 간소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약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고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때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주택건설 현장 감리자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감리자는 앞으로 감리 업무에 착수하기 전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현장 감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은 물론 감리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감리자가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이 공공민간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0.47% 올랐습니다. 지난달 상승률 0.38%에 비해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 2006년 5월 이후 5월 변동률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도 0.1%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재건축, 연한 단축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추진단지가 일반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전셋값은 서울이 0.16% 올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를 찾는 수요는 감소했지만 만성적인 전세 부족 현상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114는 전세난이 해소되지 못한 채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달 들어 매주 10,000가구 이상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고 청약자가 집중된 곳은 수백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지난 28일 1순위 접수를 받은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 아파트는 총 475가구 모집에 18,184명이 접수해 평균 38.2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75제곱미터의 경우 기타 경기 지역 청약에서 31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건설이 대구시 동구 신천 3동에서 분양한 동대구 반도 유보르 아파트에는 지난 28일 1순위 청약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387가구 모집에 10만 6,020명이 청약해 평균 27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청약률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주변 여건과 편의시설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원하고 있습니다.
한화 Q3, 한화솔라원과의 합병 이후 첫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한화 Q3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억 3,3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4,840만 달러였습니다. 영업손실은 1,73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 16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올 2월 한화솔라원과의 합병 비용 2,210만 달러가 반영된 결과로 이를 제외하면 1분기에 480만 달러 영업이익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4%입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박형중 대신증권연구원은 일본과의 환율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한국통화당국의 정책 대응이 수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달 금리가 인하된다면 원화 약세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수출 관련 업종이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한국 처지에서는 원화의 약세 정도가 엔화보다 커야 향후 예상되는 환율 흐름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금융그룹 노무라도 역시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엔저에 따른 엔화 대비 원화 강세로 한국 수출 감소세가 심해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무라는 중국 수요가 계속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 수출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점도 일본보다 한국 수출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미국의 IT 전문가인 메리 미커가 최근 공개한 2015년 인터넷 브랜드 보고서에서 카카오톡의 사용자당 주간 평균 구독 횟수가 55회로 전 세계 앱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앱 사용 분석업체인 퀘트라가 올해 1분기 동안 150개 국가 안드로이드 사용자 7,500만 명의 앱 사용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많이 실행한 앱 상위 10개 중 6개가 메신저 앱이었습니다. 이 중 카카오톡은 다른 5개 메신저보다 평균 1.5배에서 7배 자주 실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매트리스 제조 판매사 템퍼가 국내 판매 가격과 해외 직구 가격의 차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소비자원은 템퍼의 타퍼 3인치 퀸이 국내에서 160만 원에 판매됐지만 직구를 이용하면 이보다 62.8% 싼 가격인 59만 4,444원에 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템퍼는 곧바로 소비자원이 조사한 국내 판매 제품과 직구 제품은 서로 다른 모델이라며 소비자원 측에 발표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후 조사 제품의 국내 제품과 직구 제품의 명칭만 정정했을 뿐 두 제품을 유사 제품으로 보고 조사 결과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템퍼코리아는 국내 제품과 직구 제품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생산됐고 별개의 브랜드인 만큼 조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과 템퍼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매일 특정 시간대에 1GB 데이터를 더 주는 밴드 타임프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월 5,000원을 추가로 내면 하루 중 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많은 6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데이터 1GB를 매일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데이터 사용량이 제일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전 7시부터 9시, 12시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시간대에 매일 1G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밴드 타임프리 서비스가 출퇴근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각종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를 시청하거나 NSS 게임 등을 이용하는 대학생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ELS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권사가 고의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에 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인데요.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결이라 의미가 더욱 크겠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대우증권에서 판매한 ELS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해진 중간평가일에 삼성 SDI의 주가가 10만 8,500원을 넘으면 액면가의 3% 수익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날이 왔는데요. 주식시장이 끝나가는데 10만 8,500원보다 500원이 더 높은 10만 9천원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장 끝나기 8분 전에 갑자기 대우증권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주식 중 3분의 1을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결국에 10만 8천원의 거래가 마감됐고 조건이었던 10만 8,500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자들은 중간평가일에 조기 상환을 못했고 만기평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원금의 약 30%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네, 이 사건 개요만 본다면 명백히 증권사 쪽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1심, 2심에서는 증권사가 승소를 했었다고요. 대우증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우증권 측에서는 일반적인 델타 해징이었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델타 해지라는 것이 증권사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가가 12,000원 위로 올라가면 3,000원을 주겠다라는 조건에 ELS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증권사가 10,000원을 하는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13,000원까지 올라서 ELS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3,000원을 투자자에게 줘야 하죠. 대신에 증권사는 주식을 13,000원에 팔아서 차익을 3,000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권사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이 대우증권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1, 2심에서는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델타 해징이 합리적인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었던 고법의 판결을 뒤집었던 것이라 더 주목이 되는데 대법원은 결국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얘기는 그런 기법이 있는 것이 맞다. 델타 해징이라는 기법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왜 장 막판에 그렇게 한꺼번에 팔았느냐, 조금씩 분산해서 팔았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럼 투자자들은 뭐냐? 증권사들이 이렇게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증권사들의 이익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이익 때문에 결국 손실을 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신의 성실에 어긋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투자자들의 이익과 반할 때는 투자자의 이익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더욱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를 댈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이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것인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ELS와의 상충관계에 대한 고려가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리스크 관리 요인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증권사들의 그 리스크 해지 그 시스템들이 앞으로는 조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 시장과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네, 이번 판결이 ELS 시장에 미칠 영향,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문제가 된 것은 종목형 ELS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거래되고 있는 것은 지수형 EL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형 ELS에서 나타냈던 급격한 가격 변동이 지수형에서 나타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투자자 선호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 LG 패션인 LF가 여성 전문 채널인 헤럴드 동화TV를 운영하는 헤럴드 동화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2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씨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A씨와 같은 병동을 사용하던 환자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인도네시아의 인기 SNS인 패스와 패스톡을 인수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상장 주주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218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맘때면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떠날 계획이십니까? 최근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내륙 여행지는 전주였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올여름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6월부터 8월은 바야흐로 여름휴가 성수기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이번 달 3일부터 16일까지 최근 2주간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실시한 여행 상품 판매 현황 조사 결과 국내는 제주가, 해외는 괌이 인기 여행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주가 내륙 부문에서 인기 여행지 1위로 부상했습니다. 역시나 제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국내 여행지로 부동의 1위였습니다. 국내 내륙 부문 인기 여행지 1위는 전주가 차지했고 이어 부산, 거제 순이었습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 일정이 정해져 있는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옥마을과 전동성당, 경기전 등 풍성한 볼거리는 물론 한옥마을 내 펼쳐진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에 3박자를 갖춘 전주가 관광객들 사이에서 올여름 대표 여행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전주 한옥마을 당일 셔틀버스 이용권은 시간이 여의치 않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과 부산 간 KTX 왕복 자유여행이나 거제 유람선 탑승권 등 여행지로의 교통수단을 판매하는 상품이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해외여행에서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괌이 올해도 해외여행 판매 순위 1위를 이어가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괌은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아 객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여름휴가 성수기 전인 5월에 6월에서 8월 여행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실제 인기 상품 상위 10위 안에 괌 여행 상품이 3개를 차지했고 특히 호텔 패키지 상품들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괌 다음으로는 사이판, 홍콩, 방콕, 그리고 유럽 순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본격적인 바캉스철을 앞두고 여행사에서도 다양한 여행 상품 출시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약 타이밍 시점이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 빨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품을 구비를 했고 해외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 위주로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얼리버드 팁을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선호하는 여행지에서 차이가 보였습니다. 20대 남성과 여성은 일본이나 홍콩 등 우리나라와 인접해 경제적 부담이 덜하면서도 가격 대비 즐길 거리가 다양한 근거리 여행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과 30, 40대 남성은 괌이나 사이판 등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휴양지 상품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40, 50대 여성과 50대 남성은 국경 온천 패키지나 장가게, 천문산 여행 등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자연경관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중국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쁜 일상 속 직장인들에게 휴가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가까운 국내 여행지로 머리를 식히거나 북적대는 사람들을 피해 나만의 휴가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국내 감염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서 확진 환자는 이로써 9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의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평상시 자주 손을 씻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